여러분들 수험기에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출은 있죠. 푸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란 얘기가 있어요. 이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처음 해보고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기출을 풀면서 기출을 갖다 내가 이거 한번 맞췄다 하면서 있죠. 그 기분을 갖다 느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풀고 맞추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 내가 맞춘 문제. 근데 공부를 갖다 진짜 제대로 해본 학생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출을 갖다가 내가 맞췄건 틀렸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그 두 번째 후자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안에는 있죠. 그 시험 안에 그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이제 출제 패턴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부 실력이 아직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문제집이 이제 곧 나올 건데 500문제 정도로 되게 짧게 돼 있을 건데 좀 쉽고 기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기본이라고 무시하시면 될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그러니까 빈출되는 출제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요런 문제들을 갖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보세요. 10번이라고 해도 처음에 한 1, 2회독 정도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되게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문제집만 확실히 이제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마스터 하셔도 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들이 확실하게 잡힐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사란 과목에서 이제 방학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기본 강의 내용이 여러분이 어렵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고 내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강의를 갖다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랑 기출 문제를 계속 오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짧은 시간에 공부를 갖다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국사뿐만 아니라 있죠. 모든 과목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제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 공부들을 갖다 완성해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연결되는 있지 않습니까? 구신 다음에 연결되는 청철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신, 그 다음에 청철. 갑자기 이제 레벨이 올라갔죠. 삶의 레벨이, 수준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잉여생산물의 등장 때문이에요. 잉여생산물의 등장. 잉여생산물. 잉여란 말은 남는, 구석기, 신석기 때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생업에 종사를 해도 남는 먹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청동기 때 농업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이제 잉여생산물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세상을 갖다가 바꾸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 기존에는 없었던 이 잉여생산물이 사유재산을 구성하게 되고요. 개개인의 재산을 갖다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유재산을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경쟁.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정복전쟁으로 확장되게 되고, 이 정복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등장하면서 불평등한 사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 잉여생산물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없이 전부 골고루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거를 갖다 얻을 수 없고 결국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를 갖다 보듬어 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평등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석기랑 신석기 때 삶이에요. 근데 이제 잉여생산물이라는 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갖는 자와 갖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게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잉여생산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농업의 발전, 이제는 농사를 갖다 잘 짓게 된 거예요. 잘 짓게 된 거예요. 그 잘 짓게 된 흔적이 뭐냐면 벼농사의 시작입니다. 벼농사의 시작. 그 다음에 벼농사의 시작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밭농사가 또 발전하게 돼요. 보리, 콩 같은 수확량이 높은 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작물들이 생산되면서 잉여생산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잉여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복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계급과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국가 중 하나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바로 이제 고조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조선 얘기는 살짝 뒤로 미뤘다가 있지 않습니까? 구신청철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
국가의 역사로 들어가서 다시 정리를 해갈 겁니다. 일단은 이제 요 청동기 때 계급과 국가가 탄생했고 요 와중에 고조선도 등장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동기 때 가면 도구도 이제 발전하게 돼요. 도구. 청동기 때 이제 도구들이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그 도구들이 이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때 간석기 여전히 많이 쓰이고 발달하는 모습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토기들도 양식이 바뀌면서 있죠. 여전히 많이 쓰이고 발달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있죠. 최초의 금속기인 청동기란 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청동기의 캐릭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청동기는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귀한 금속이에요. 귀한 금속. 실용적이고 널리 쓰였던 금속이 아니라 아주 귀한 명품 느낌의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배층들 있죠. 지배계층들이 어떻게 보면 신분의 과시 상징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의 이제 명품 같은 거예요. 명품 같은 거. 실질적으로는 청동기는 대개 이제 지배계층, 소수의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고요. 일반인들은 간석기라든지 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로 썼던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간석기, 토기, 청동기들이 사용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청동기 시대 때 반달돌칼이라는 게 등장해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우리가 돌자 들어가는 농기구는 있죠. 기본적으로 신석기 거라 있어요. 근데 예외,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등장하는 거야. 그게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 이 반달돌칼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을 추수할 때 썼던 있지 않습니까? 낫 같은 도구예요. 요게 이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농기구예요. 돌로 만든 농기구이지만 청동기를 대표하는 농기구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동기의 3대 토기가 등장해요. 바로 청동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민무늬 토기. 신석기의 이름 민무늬랑은 구별하세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간톡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간톡이가 있죠. 표면이 맨질맨질한 반짝반짝하는 맨질맨질한 토기들을 갖다 간톡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간톡이 이런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요게 시험에서는 제일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양이 특이해요. 얘가 귀가 달려 있어요. 귀가. 두 번째는 있죠. 이 미송리식 토기가 청동기 때 우리 고조선이 등장한다고 했죠. 고조선의 영토 분포와 일치하는 고조선을 대표하는 토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민무늬 토기보다도 더 빈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명품이라고 했어요. 지배층의 전유물. 청동기 때 사용됐던 청동기, 대표적인 청동기 양식은 뭐가 있는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서 살찐 동검이에요. 별명이 살찐 동검. 아직 다이어트하기 이전에 살찐 동검, 비파형 동검. 요게 나중에 철기로 가면 다이어트 성공하면서 세형, 날씬할 세형 동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친 무늬고 거울인데, 동거울인데 요거를 갖다 이제 아직까지 좀 투박하게 거친 무늬로 만든 그 거울이 또 청동기 때 만들어져요. 요 두 개. 청동기 시대 청동기를 대표하는 두 가지 유물입니다. 거푸집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틀이에요. 틀. 요거는 철기에도 나오고 청동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가 청동제 농기구 없다. 청동제 농기구 없다.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요. 청동기는 명품이에요. 명품. 지금 명품 중에서도 되게 값비싼 명품이에요. 지금 오늘날에 뭐 에르메스 이런 거예요. 백 하나 2천만 원, 3천만 원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에르메스 백을 가지고 이마트에 혹은 시장에 장보러 가서 거기 막 파담아 오는 이런 사람들 없죠.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청동기, 이 귀한 청동기로 농사를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금속 농기구는 있죠. 나중에 철기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청동 농기구 절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때 그 밖에 사용됐던 간석기들 있죠. 바퀴날 도끼와 홈자기, 돌자기, 얘들이 이제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반달돌칼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반달돌칼 친구들. 돌로 만든 농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바퀴날 도끼, 홈자기. 반달돌칼이 가장 빈출되고요. 바퀴날 도끼, 홈자기 이런 것도 같이 수준이 좀 높은 시험에서는 같이 언급이 되고 됩니다. 그러니까 반바퀴홈 세트로 암기를 하세요. 반바퀴홈. 반바퀴만 돌면은 집으로 간다. 반바퀴만 돌면 집으로 간다. 반바퀴홈 해가지고 이제 친구 셋이 정리해 주십시오. 반바퀴홈.
그리고 청동기 때 주로 사용되었던 도구는 청동검을 떠올리는데 청동검은 지배자의 신물이에요. 지배자의 신물, 상징물이에요. 청동기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물렁물렁해요. 금속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농기구로 쓰기도 그렇고 검으로서도 뭐 크게 이제 이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귀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간돌검을 많이 사용해요. 간돌검 같은 경우는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예요. 신석기 때는 아직 전쟁이, 정복전쟁이 활발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간돌검은 청동기랑 연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덧띠 색인무늬 토기를 블랙으로 구별했는데 일명 덧덧덧 시리즈에서 토기가 나왔던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있죠. 전부 덧자가 들어가는 3대 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 토기가 있어요. 덧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얘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세 개를 갖다가 깔끔하게 구별하는 팁을 청동기 덧띠 토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철의 덧 시리즈 토기들이 다 하나씩 있다. 얘랑 얘는 좀 유명한데 얘는 팁다 어렵고 시험에 잘 안 나온다더라.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있지 않습니까? 지배자들이 등장한다 했죠. 지배계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배계층들의 등장을 상징하는 있죠. 대규모 고분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신석기, 구석기에도 무덤이 있었는데 얘들 시험에 안 다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조그마한 평범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함의가 없어. 그런데 청동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지배층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청동기 3대 무덤, 3개 큰 무덤. 얘들 특징이 뭐냐면 돌돌돌 무덤이에요. 돌자 들어가는 3개의 무덤, 돌자. 철기 때도 이런 무덤들이 등장하는데 철기 때는 돌자가 빠진 2개의 무덤이 등장할 거예요. 동무덤, 널무덤 이런 무덤들. 그런데 청동기 무덤, 철기의 경쟁자인 청동기의 무덤들은 전부 돌돌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인돌, 돌무지 무덤, 돌널무덤 3대 돌무덤들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대표는 요 고인돌이 되는 거죠. 고인돌. 고인돌은 조금 섬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인돌은 있죠. 요게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북방식과 남방식 고인돌로 나뉘게 됩니다. 북방식과 남방식. 북방식은 요 일대, 그리고 남방식은 요 일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식 고인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이에요. 큰 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롱다리 2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방식은 있지 않습니까? 자, 바둑판식 고인돌에서 다리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찾아보지 않으면. 되게 짧은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바둑판처럼. 여러분 옛날 바둑판 보셨죠? 바둑판 이렇게 넓적하게 해서 다리가 조그맣게 짧게 이제 4개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남방식, 바둑판식, 북방식, 탁자식 이런 별명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도 이제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 유명하죠. 요 탁자식 고인돌이 나중에 고조선에 있죠. 또 용토분포랑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의 변화. 신석기 움집이 청동기 와서 크게 변화하게 돼요. 요 2개의 주거 형태를 우리는 비교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요 아래에 있는 표 있죠. 스텝 2. 요걸 통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석기도 움집, 청동기도 움집인데 이 2개의 움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2개의 움집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신석기는 아직 농경이 시작되어서 가난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족한 먹거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강가에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강가라는 주거지가 주거 환경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에 그 바닷가라든지 강가에 캠핑 간 적이 있을 거예요. 여름에 정말 그 더운 이런 상황에서도 강가나 바닷가 가면 서늘하게 시원한 걸 갖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가에 피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그 정도면 겨울에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살벌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가에 먹을 게 없어서 갔던 사람들이 밤에 너무 춥다 보니까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반지하, 움집이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움푹 파가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반지하로 사람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반지하로 들어갔는데도 추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있죠. 바닥을 원형으로 만들고 중앙에 화덕을 갖다 만들어서 온기가 불이
불의 따뜻한 온기가 가능한 이제 이렇게 잘 전달이 되는 이제 구조로 집을 갖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바닥에 혹은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데 모서리를 갖다 요렇게 둥글게 원형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심의 화덕. 그러니까 이 모든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들이 2, 3, 4번이 전부 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있죠. 강가에 살다 보니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형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암기하실 필요가 없죠. 이해하시면 돼요. 신석기 움집.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석기 움집을 청동기 움집이랑 구별해야 되는데, 청동기 움집은 청동기 때는 이제 농경이 발달하게 돼요. 맞죠? 이제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해서 굳이 강가에 가서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농사만으로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명당 하면은 일단 기본이 뭐냐면 배산임수예요. 들어본 적 있죠? 배산임수. 배산임수가 풍수지리에서 미신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지형상 있죠. 배산임수 지역이 가장 살기 좋아요. 배산이 산을 등지고 그다음에 임수가 앞에 물이 흐르는 지역을 명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산이 원래 아무 때나 산이 있다고 명당이 아니라 북쪽으로 산이 있어야 돼요. 북쪽으로 산을 갖다 등지고 집을 지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추운 계절이 겨울이죠. 겨울에 대륙에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와요. 북서풍. 그 북서풍을 이 산이 담아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산 임수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겨울에 안 추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해결하다 보니까 구릉지대 배산임수로 사람들이 이사하게 되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추워. 따뜻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지하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습하고 살기 안 좋은 반지하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제 지상가옥화가 이루어집니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신석기 때는 실제로 이제 동그란 평면에 움푹 이렇게 반지하로 판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청동기 때는 있죠. 살짝만 팠어요. 수천 년 동안 얘들이 땅을 조금씩 파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전통이 있어가지고 아예 안 파지는 못하고 있죠. 살짝만 파요. 살짝만. 그래서 움집이라는 이름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움집.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얘들이 지상가옥화가 이루어진 움집이에요. 지상가옥화가. 그 다음에 이제 추위를 피했기 때문에 엽기적인 중앙화덕, 원형바닥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화덕은 벽면이라든지 외부로 빠지게 되고 있죠. 그 평면에 있죠. 주거환경, 효율적 주거환경을 위해서 사각형 혹은 장방형이 사각형의 일종이에요. 사각형 중에 한쪽 면이 좀 긴 사각형을 장방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청동기 움집, 추위가 해결되고 나면 있죠.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릉지대, 배산임수로 이사를 하게 되고 있죠. 집의 구조도 변하게 된다. 요게 신석기 움집과 청동기 움집의 차이예요. 같은 움집이지만 완전 다른 움집입니다. 요 두 개 잘 구별하세요. 지금 내용이 하나 빠졌어요. 우리 교재를 보세요. 교재 이제 1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움집과 관련된 스텝 3 지식이 있어요. 심화 지식이 있어요. 그 내용들. 자, 신석기 움집은 있죠. 4에서 5인 가족 규모로 하나의 그 움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집터를 갖다가 보면은 한 20에서 30명 규모. 그러니까 신석기 시족사회 있지 않습니까? 시족사회. 그 시족사회의 규모로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보면 남쪽에 출입구를 갖다 두었다 하는데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거예요. 겨울에 북서풍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청동기 움집의 심화 지식으로서는 주춧돌이라는 걸 사용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주춧돌이 뭐냐면은 기둥 밑에 받치는 돌이에요. 이제 지상가옥화하면서 집의 터를 갖다 높이는 과정에서 있죠. 바닥에 기둥 밑에 주춧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갖다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간지 거의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평생 이러면 어떡하지? 안 그렇겠죠.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동기와 관련된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는 듣겠죠. 그 약간 불쾌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자, 요게 이제 반달 루카래요. 실제로 보면 한 요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바퀴날 눕기. 요게 좀 어려워요. 바퀴날 눕기가 사진만 딱 주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락바퀴랑 거의 비슷해요. 가락바퀴랑 맞죠? 그러니까 가락바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사진만 보고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주고 이거 가락바퀴라면 가락바퀴, 거의 가락바퀴가 나와요. 바퀴날 눕기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출제위원들이 아예 맘먹고 이렇게 사진 가지고 낚으려면 학생들이 충분히 낚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사진으로 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간섭기, 청동 무기요, 간돌검이에요, 간돌검.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요게 이제 손잡이 있는 미송리 토기, 미송리 토기가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거울, 청동거울도 사진 주고 이거 거친 문이라면 그냥 거친 문이다. 그리고 잔문이라면 그냥 잔문인가 보다. 이렇게 구별하세요. 우리가 사진 가지고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다이어트 이전에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얘가 이제 다이어트 성공하면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이렇게 날씬해지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될 거예요. 철기 가서. 그리고 이제 얘들은 자주 출제되진 않는 데 있죠. 청동기 시대 때 결국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이 있죠. 얘들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청동 방울 같은 거 제사용 도구고 있죠. 요거는 이제 청동무늬 농기구에서 요 뒷면에 보면은 농사 짓는 모습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유물들이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있지 않습니까? 유적지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이 껌입니다. 껌. 우리 그 구석기에 비하면 3대 유적지가 있어요.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3대 유적지. 부여, 송국리, 서천, 화금리, 여주, 흔암리인데 부여, 서천, 여주보다 송국리, 화금리, 흔암리가 주인공입니다. 얘들은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고 송국리, 화금리, 흔암리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여라든지 발해 같은 나라들을 갖다 배우게 될 거예요. 부여라든지 발해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송화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송화강이라는 큰 강. 그 송화강의 이름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암기를 할게요. 송화강에 가면 청동기가 흔하다더라. 송화흔, 송화흔. 송화강에 가면 청동기가 흔하다더라. 요 일대가 고조선의 영토예요. 고조선에서 고조선이 청동기 문물을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암기 팁입니다. 송화강에 가면 청동기가 흔하다더라. 송화흔, 송화흔, 청동기 3대 벼농사 유적지예요. 탄화된 벽시 창구, 이딴 거 구별하지 마세요. 청동기의 3대 벼농사 유적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에서 이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서천화금리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 한때 있지 않습니까? 청동기 유적지, 벼농사 유적지로 알려졌는데 학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통일신라 유적지로 판명이 됐어요. 통일신라 유적지. 그런데 이게 통일신라 유적지로 판명이 되고 나서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한 번 더 청동기 유적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만약에 화금리가 유적지로 시험에 출제된다면 청동기로 가십시오. 만약에 이거를 통일신라 유적지로 해석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를 시험에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벼농사 유적지는 늘리고 늘렸어요. 역사적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에 안 내. 근데 만약에 화금리를 갖다가 벼농사 유적지로 이렇게 시험을 내서 어떤 시기를 갖다 물어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청동기 유적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라는 거예요. 요거는 몰라도 돼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예, 막 이렇게 논쟁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깊이 관심 가지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하면 시간 낭비예요. 효율적으로 우리 공부합시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뭐 1년 공부해서 합격하나 뭐 이제 5년 공부해서 합격하나. 제가 그 김해시에서 제일 오래 그 공무원 생활했어요. 김해시 7급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7급은 그때 저 혼자 합격을 했을 거예요. 지방 7급은 한 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같은 해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갔던 동기들이 이제 전부 9급이었죠. 그러니까 9급은 한 60명, 70명 이렇게 뽑습니다. 김해시 같은 도시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합격자들 연령 있죠. 나이도 다 다르고 그리고 몇 년이나 공부했나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오래 공부한 사람 한 7년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버텨낸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시면 이제 좀 열심히 안 했거나 좀 그 불합리한,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보다 더 심한 분들은 이제 결국 합격을 갖다 못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공무원 되면은 어차피 월급 똑같고, 그리고 몇 년 공부했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합격했냐, 떨어졌냐, 이것만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짧은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호봉이 많이 쌓일수록 나중에 여러분 이제 월급이 많아질 거예요. 가지고 이제 짧은 시간 합격하려면 쓸데없는 것보다 시험에서 딱 출제하는 포인트들을 갖다 잡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갖다 해간다. 그거를 하려면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갖다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추려놨으니까 요거부터 확실히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보면서 확실히 잡으시고, 요거 잡히고 나면은 강의 듣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고 나면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 풀어야 돼요. 그 과정만 이제 거치면 이제 한국사 공부가 이제 완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에 다룰 주제는 이제 청동기 암각화예요. 청동기 암각화. 청동기 시대 때 암각화, 바위 암자 새길 각자예요. 바위에 새긴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청동기랑 연결해야 돼요. 구석기, 신석기, 철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청동기의 암각화가 등장하였냐? 잉여생산물 때문이에요. 잉여생산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열심히 농사 안 지어도 뻘짓해도 딴짓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위에다 거대한 암각화를 갖다 그리는 거예요. 이 청동기 시대 때 3대 암각화가 등장해요. 울주. 지금 이제 울산 부근이에요. 울산 부근. 이 울주 인근에 이제 2개의 암각화가 등장해요. 방구대 암각화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 옆에 천전리 암각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에 있지 않습니까? 양전리, 장길이 암각화. 요 2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묶어버렸어요. 고령, 양전리, 고령, 장길이 암각화. 얘들이 이제 일단은 청동기를 대표하는 이제 암각화예요. 3대 암각화예요. 그 다음에 심화로 들어가면 얘들끼리 구별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뭐를 기준으로 구별하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방구대 암각화예요. 울주 방구대 암각화. 국립박물관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있죠. 국립박물관 가장 초입부 구신청철 그 선사시대 있지 않습니까? 선사시대 디자인을 갖다가 그 울주 방구대 암각화로 이렇게 쫙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유명한 암각화예요. 이 울주 방구대 암각화의 특징은 사실적인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고기라든지 물고기, 뭐 사자, 호랭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실적인 묘사가 주류를 이루는 게 울주 방구대 암각화이다. 그 다음에 같은 울주에 있는 천전리 암각화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거는 뭔가 추상적인 물결문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문형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내용이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나? 신라시대 기록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아니, 청동기인들이 신라시대를 미래를 예언하고 새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동기인들이 새겨놓은 그 그림 위에 신라인들이 다시 추가로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무늬, 암각화와 신라시대 기록이 같이 공존하는 게 천전리 암각화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령에 있는 양전리, 장길이 고령에 있는 장량 암각화는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동심원, 추상적인 문양들이 역시 요거랑 비슷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방패형 문양. 이거를 태양이라고 묘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패 같은 있지 않습니까? 요런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게 요 고령 장량 암각화예요. 장길이, 양전리, 장량 암각화. 자, 요게 이제 사실적인 문양, 고래라든지 호랑이,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울주 방구대. 그 다음에 이거는 야, 여기 보세요. 방패 문양 보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고령의 암각화들입니다. 장량 암각화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개, 장과 양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기 도구 발달, 농경 시작. 자, 그러면 어느 시대? 신석기.
근데 이제 그 집터는 되게 움집자리로 바닥이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신석기 움집이에요. 그리고 움집 중앙에 불씨, 화덕, 그리고 집 규모는 4, 5명 정도 신석기 움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로 동굴 막지파,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언제? 구석기. 그리고 고인돌과 돌로무덤, 돌돌돌 언제? 청동기.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와 붉은간 토기 언제? 청동기. 그리고 가락바퀴 뼈바늘 언제? 신석기. 구신청철을 구별하면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꽤 잘 가르치기 때문에 제 강의를 갖다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딱 바로 보여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시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출을 보고 그게 이제 뭐가 나오는지 눈에 보이면 다시 강의를 갖다 들으십시오. 그 과정을 갖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똑똑한 학생도 강의 한 번 듣고 그 과목을 갖다 그 학문을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학문이 시험 과목이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요 과정을 갖다 좀 고쳐야 돼요. 근데 이 과정 거쳐도 있죠. 제가 7급 합격하는데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7과목. 뭐 경제학, 헌법 이런 과목까지 추가해서 7과목 공부하는데 그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5과목 공부하신다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 거쳐도 충분하게 시간 한 1년 안에 8개월, 10개월 정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빠른 학생들은 한 5개월 정도면 5개월, 6개월 정도면 이제 완성을 갖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철기.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 공문 공부는 완성을 못 합니다. 제가 이제 반복을 할 수 있었던 게 고등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한 번만에 끝내고 싶다. 한 번 진짜 완벽하게 이 파트라든지 이 공부를 갖다가 정말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공부를 갖다 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딱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끝. 다른 거 더 수준 높은 거 또 다른 거를 갖다 공부하고 싶어야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갖다 정말 못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애들, 제가 있던 지역은 애들이 다 같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 진주 지역으로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진주 지역. 진주는 그 교육도시라 해서 경남에서 이제 되게 학업 수준이라든지 학구열 같은 게 되게 높은 도시예요. 그 진주로 딱 이사를 가서 이제 시험 같은 걸 갖다 쳤는데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한 50명 정도 됐는데 당시에 제가 38등 정도를 했어요. 38등 시험을 쳤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전학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주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그 시험을 갖다가 봐요. 학력고사 같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험을 갖다가 진주 애들은 학력 수준이 되게 높아가지고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갖다 들어가려면 평균 90점이 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200점 중에 180점이 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여기에 떨어지면은 공고로 상고, 공고 이런 데로 빠지는지 아니면 저 진주 변두리에 있는 저 그 2차 인문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이제 빠져야 돼요. 가지고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막 이제 입시 경쟁이 그 연합고사 입시 경쟁이 이제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뭐 거의 한 60점, 70점 이렇게 나오고 반에서 이제 뭐 한 30등, 40등 이렇게 했으니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 이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진주 같은 데 가니까 확실히 이제 부산이랑은 분위기가 다르게 있죠.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잘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매질을 해서라도 있지 않습니까? 반복을 갖다 시킵니다. 반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반복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맞아가면서 이제 하는 반복은 아무래도 이제 좀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겨우겨우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갈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남을 정도로만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보면서 이 반복이 처음에는 내가 절대 못하던 게 이런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알게 되면서 고등학교 가서는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갖다 이제 반복을 하고 해독을 하면서 내공을 쌓아가는 이제 공부를 갖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는 수학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거의 이제 뭐 암기해서 푸는 이 정도로 이제 실력으로
고등학교 겨우 그러니까 암기 과목 같은 거 거의 다 맞추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거의 꼴등인 거예요. 거의 꼴등. 겨우 이제 90점 평균 90점 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진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뭐 진주 고등학교, 뭐 동명 고등학교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90점 넘는 아이들, 그 주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진주 지역에 사천, 거창 뭐 이런 그 여러 도시들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진주 시내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온 학생들은 전부 이제 평균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전교 이제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또 한 300등 막 400등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때 또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갖다 그나마 이제 억지로나마 해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있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반복하기 시작했고 중1에서 이제 고2로 넘어가면서 제가 수학 교과서를 갖다 거의 한 50번 정도로 봤어요. 제가 수학을 수포자였는데 대학을 들어가려면 수학을 못해서는 대학을 갖다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공부를 갖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수학을 갖다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수학을 너무 못하고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비슷비슷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과서를 반복해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그 말이 뭐냐면 기본적인 거를 갖다 반복을 해라는 거예요. 꼭 교과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반복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교과서 되게 쉬운 문제, 누구나 아는 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반복한다고 성적이 나올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반복을 해본 경험, 그리고 성과를 갖다 어느 정도 얻어내본 경험,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좀 간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속는 셈 치고 고1에서 고2로 들어가는 있죠. 겨울방학 때 수학 교과서를 갖다 거의 한 50번 정도로 갖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2 때 다시 시험을 봤는데 1등급 나왔어요. 제가 원래 수학이 7등급인가 8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고1 겨울방학 때 그 과정을 갖다 거치고 그 이후부터는 수학은 계속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복이라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이제 되게 논리적인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들을 갖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제 되게 체계가 이제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예전에 이제 무식하게 공부했던 암기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제 무식하게 암기해서 이제 공부했던 이런 과목에 이제 좀 흥미를 갖다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암기 과목을 갖다가 다시 이제 그 정복하고 이제 수준 암기 과목, 암기 시험을 갖다가 그 다음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공무원 시험이에요. 수학 1등급 나오고 과학 같은 것도 거의 뭐 1등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학 들어갈 때 그래도 제가 이제 어지간한 대학들은 제가 이제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제 수능 성적을 보고 선생님이 서울대 농대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 농대를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대학에 당시 이제 장학금을 갖다 받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다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제가 졸업했을 때 이제 IMF 이미 터져가지고 그 제대로 된 직장을 갖다 구하기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IMF 이전에는 정말 그 저희 뭐 나이 많은 뭐 삼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되게 쉽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IMF 이후에는 제대로 된 직장들 이런 데를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인기가 좋았던 이제 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 뭐 개나 소나 전부 다 이제 공무원 준비하고 이럴 때요.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공무원 이렇게 IMF 직후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준비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9급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100대 1, 7급은 200대 1. 제가 쳤던 그 경남팀에 제가 쳤던 당시의 경쟁률이 187대 1이었어요. 187대 1.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갖다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갖다 꽤 하고 그랬으니까 공무원 시험 뭐 9급이든 7급이든 그냥 어렵지 않게 쉽게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험을 갖다 처음 준비해 보면서 초반에 엄청 좀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 분량이 진짜 엄청나요. 거기다가 이제 뭐 경제학 같은 특수한 과목을 빼고는 이게 논리적인 과목보다는 전부 다 암기를 통해서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갖다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고 있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그 공부를 갖다 시작하고 나서 제가 몇 달 동안은 솔직히 이 공부를 내가 이제 완성할 자신이 없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랑 이제 학력 수준이 비슷하다는 있지 않습니까? 친구라든지 그 동기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한 7, 8개월 정도 만에 있지 않습니까? 9급으로 갖다 합격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졸업하고 그 졸업한 바로 첫 해에 같이 노량진 갔던 친구들이 저 빼고는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그 9급으로 갖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서 나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좀 아직까지 좀 방황하고 있었어요. 방황하고 성적도 제가 그때 한 40점대, 50점대였어요. 왜 그렇게 제가 이제 성적이 안 나왔나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원래 건축과 공대 출신이거든요. 건축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과 졸업하고 일반 행정직으로 직렬을 갖다 전환했던 탓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슬로우 스타터. 뭔가 이제 어떤 학문에 대한 체계라든지 기본적인 이해가 잡힌 다음에야 지식을 갖다 축적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냥 무작정 지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단순히 암기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 체계 잡고 이런 데 또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다른 친구들 합격할 때 저는 이제 한 50점대, 60점대 이러면서 이제 막 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 9급 합격할 때쯤 저는 이제 겨우 이제 체계가 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체계가 잡히고 나니까 빠른 식으로 이제 해독을 갖다 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독 쌓는 방식이라든지 해독을 쌓는 공부 방법이 이제 그 공무원 공부할 때 이제 1년 3개월 동안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험 친구들 다 합격하고 그러는데 저만 떨어지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직업 할 것도 없었고 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갖다가 이제 1년 3개월 됐을 때는 제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7과목을 거의 전부 다 10회독 이상 그리고 특정 과목은 거의 한 20회독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완성시켰고 거의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지방 7급 같은 경우는 가지고 이제 이 공무원 공부는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반복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못하는 학생은 결국 이 공무원이 공부라는 거대한 공부를 갖다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제가 어렸을 때처럼 쉽게 한 번만에 완벽하게 완성하려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태도를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 똑똑한 학생일수록 더 많이 반복을 하시면 있죠. 더 많은 효과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반복하는데 우선순위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생활 들어가겠습니다. 철기 시대 캐릭터 잡겠습니다. 철기는 솔직히 청동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청동기 때 이미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 철기 시대 때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생산력이 증대된 시기라 가지고 청동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철기 내용이 가장 좀 이렇게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한 내용들이 몇 개 나오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청동기가 청동기 때부터 사용됐는데 철기에도 여전히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시대 때 청동기의 차이점, 그 다음에 또 청동기 때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과 교류했던 강력한 흔적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흔적들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결국 청동기와 차이점을 갖다 비교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도구. 청동기에는 없었던 최초의 금속제 농기구인 철제 농기구가 등장했습니다. 괜히 납, 보습, 호미, 따비 애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돌자가 안 들어간 농기구가 나온다. 철제 농기구예요. 그 다음에 민무늬 도기. 자, 청동기 때 많이 사용됐던 민무늬, 철기 때도 여전히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검은 간토기. 자, 붉은 간토기가 색깔이 더욱 짙어져요. 그래서 이제 검은 간토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덧띠토기.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덧 시리즈예요. 덧띠토기. 우리 신석기 때는 덧무늬토기, 그리고 철기 때는 덧띠토기. 기초 강의 때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 두 개 구별하는 방법이 신석기 세 글자니까 덧무늬 세 글자, 철기 두 글자니까 덧띠 두 글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쉽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때 덧띠 색인무늬 토기까지 가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세 개를 갖다 마지막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나와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청동기 독자적인 발전, 잔무늬 골, 청동기 거친 무늬에서 철기 잔무늬로, 그리고 청동기 뚱뚱한 비파형에서
철기, 날씬한 세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은 철기, 청동기 어느 시대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분도 구별이 됩니다. 청동기 토기를 우리 돌돌돌 고분이라고 돌돌돌 3대 돌돌돌 무덤이라고 구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저 먹는 거예요. 돌자가 빠진 독 무덤, 장독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포개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널무덤, 나무 널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철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과 한반도 남부에 중국과 교류했던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교류했던 흔적이 바로 중국 화폐 명도죠. 가장 대표적인 화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폐라든지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던 흔적인 북 같은 게 등장하는 유적지가 경상남도 일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요 부산에 있죠. 부산 옆에 뭐 마산, 창원, 사천, 그리고 여기 이제 진주,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 동네 부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대 있지 않습니까? 요 일대에 요 바로 이제 중국과 교류했던 흔적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이에요.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 창원이 경남의 도청 소재지예요.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진주 있었는데 창원이 뺏어갔죠. 그러면서 진주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와 관련된 심화 지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잔문이 거울 한자식 표현이 세문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문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휘력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은 조문경이라고 부릅니다. 조문경.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한자식 표현은 요즘 좀 잘 안 나와요. 근데 옛날 교수님이 출제를 하게 되면은 조문경, 세문경 이런 단어들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용동검은 있죠. 요거는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가 되기 때문에 한국식 동검이라 표현을 합니다. 비파형 동검은 여기 고조선 영토 있지 않습니까? 요 일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한국식 동검이라 안 불러요. 근데 이제 세용동검은 한반도 남부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국식 동검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무덤, 널무덤의 한자식 표현이 온감묘, 토강묘예요. 시험에서 이런 한자식 표현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어휘력을 갖다 확대해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에서도 어휘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앞에 명도전 친구들이 발량전, 오수전, 왕명전이 있는데 이거 엄밀하게 외우지 말고 있죠. 구별을 하시면 돼요. 요 화폐들을 뭐랑 구별해야 되냐면 우리 화폐들이랑 구별해야 돼요. 나중에 고려 이후에 우리 화폐들이 등장해요. 구별하는 팁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름이 세 글자다. 우리 화폐들은 이름이 기본적으로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상평통보, 뭐 조선통보, 건원통보. 근데 중국 화폐들은 이름이 세 글자예요. 세 글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팁을 잡아 놓으시면 중국 화폐와 우리 화폐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요 중에 대장이 바로 명도전이에요. 명도전.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 친구들이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거의 비슷한 지역의 창원 성산, 그 다음에 경남 사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대에 거의 비슷한 성격의 중국과 교류했던 있죠. 흔적을 담고 있는 유적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진 보시죠. 검은 간토기, 얘가 다이어트 성공한 세용동검 거푸집이요. 자, 이 거푸집은 청동기 것 같아요? 철기 것 같아요? 이 거푸집은? 철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용동검이지 않습니까? 세용동검 새겨져 있어요. 요게 명도전이에요. 명도전 실제로 보면 아주 깜찍합니다.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국립박물관 가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합격하면 여러분 국립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 잘 해놨어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 국사를 배우기 전에는 그런 지식들을 하나도 모르니까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국사 이제 공부를 갖다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국립박물관 가시면 있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새록새록 다 그 실물로서 확인할 수 있어서 있죠. 아주 이제 좀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전 제가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 할 때 학생들이 이제 필기 합격하면 면접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런 이제 국립박물관 같은 데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토기 정리할게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토기가 만들어졌던 각 시기의 덧토기 하나씩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덧무늬, 청동기 때는 덧띠 새긴 무늬,
그리고 철기 때는 덧띠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심화라서 잘 안 나와요. 주로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은 시험에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만드는 방식을 틀어가지고 오답으로 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각 토기 이름을 각 시대랑 연결하는 형태로 오답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학생이 있으니까 만드는 방법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덧무늬는 그릇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흙을 갖다 말아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덧무늬 이렇게 부르는 거고, 덧띠 토기는 있죠.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요 주둥아리에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덧띠를 갖다 둘러가지고 주둥아리 쪽으로 갖다 보강한 있죠. 토기가 덧띠 토기예요. 덧띠 토기. 토기 입술에 덧띠를 붙임. 그 다음에 덧띠 새긴 무늬는 뭐냐면 요 덧띠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갖다 일자로 무늬를 갖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덧띠 새긴 무늬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근데 솔직히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들을 각 시대랑 연결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팁을 있죠. 우리는 이제 요 두 개를 확실히 잡아 놓는 거예요. 자, 신석기 세 글자 덧무늬, 철기 두 글자 덧띠, 청동기 딥다 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농경의 청동기란다. 기존에 이제 신석기 때부터 청동기까지 발달했던 농경의 발달상을 갖다 우리가 이제 비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석기 때는 농경 시작되었고, 청동기는 농경이 발달하였고, 철기는 좀 더 발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농기구 면에서는 신석기 때는 이제 간섭기 농기구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청동기 때도 여전히 간섭기 농기구인데 반달 돌칼과 그 친구들 반박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색다른 도구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가 청동제 농기구 절대 없다. 에르메스를 장 볼 때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 때 최초의 금속제 농기구인 철제 농기구 시작했다. 거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농기구를 사용해서 뭐를 주로 수확하였냐? 신석기는 조피수수를 생산했어요. 이게 거의 먹어도 별로 배가 안 부르죠. 그리고 청동기 때는 이제 보리콩과 벼농사가 이제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철기 때는 이 벼농사가 더 발전하게 돼요. 자, 여기서 심화 포인트 하나 잡을게요. 청동기와 철기가 둘 다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이 두 개 벼농사의 형태가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청동기는 있죠. 일부 자연 저습지, 벼농사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물이 많이 고이는 지역에서 벼농사를 갖다 짓는 정도였어요. 청동기는. 그런데 철기 시대로 오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벼농사 지역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구신청철 구별하는 문제에서 벼농사를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철기일까요? 청동기일까요? 철기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벼농사를 가지고 섬세하게 청동기와 철기를 구별하는 고난도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기 철기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초기 철기라고 하면 그냥 철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시대예요? 고인돌 축조 어느 시대예요? 철기 맞아요, 안 해요? 청동기 X.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 잔무늬 거울이 제작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철기라고 해서 청동기 들어간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동기 때도 간섭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이외에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 자, 검은간 토기는 쉽죠. 덧띠가 헷갈릴 수 있는데 철기, 덧띠 두 글자 이렇게 연결하세요. 덧 시리즈는 글자 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발량전 등이 유입되었다. 어때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최신기출 조합이라 했는데 전부 그냥 기출이에요. 기출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이제 너무 엽기적인 선지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선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기출 선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연도 오타쿠들, 연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연도 감각도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연도 감각을 갖다가 국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집착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연도보다는 역사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구신청철과 관련된 주요 연도 암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기원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기원전과 기원후 의미 구별 못하는 학생 없죠? 그러니까 서기라고 하면 기원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기 영년 이전을 기원전이라 부릅니다. 그 기점이 되는 해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를 서기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이전을 기원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기란 단어도 다 알죠? 혹시 모를까 봐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영세기, 그냥 영세기 하면 0년부터 100년, 1세기 하면 100년부터 20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기. 그게 만약에 7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7세기라고 하면은 600년부터 700년 사이를 갖다가 제가 제대로 설명했나? 0년. 자, 갑자기 헷갈리네. 7세기. 그러면은 600년부터 700년대까지. 그죠? 그러니까 600년, 700년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세기, 그리고 이제 2세기, 그리고 3세기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마이너스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세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기원전 5세기 정도 하면 마이너스 500년 정도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 하면 마이너스 200년 정도다.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구석기 같은 경우는 기원전 70만 년 전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석기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이 기원전 8000년,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 그리고 철기는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암기하는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구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782, 56이에요. 782, 56이에요. 그래서 782, 56에서 6자를 빼버리면 나옵니다. 7825에서 구신청철 시작과 관련된 연도들이 나와요. 기원전 70만 년 전, 기원전 8000년경, 기원전 2000년경, 기원전 이제 5세기경, 500년경 이렇게 이제 구신청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시험에서 언급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청동기, 철기까지 해서 이제 구신청철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이제 요 구신청철 시기부터 청동기 시기부터 해서 우리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국가의 역사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